지금부터 저희 광남일보 제5기 아카데미 14번째 강의를 해주실 더불어 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을 이루시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님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하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출생하셨고요. 조선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경력상으로는 1987년부터 2000년까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역임하셨고요. 1992년부터 2000년도까지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의 공동의장님, 그리고 2001년에는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를 역임하셨네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장을 역임하셨고요. 2014년도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님으로 역임하셨습니다. 상호는 2006년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감사장, 2007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그리고 2011년에 아시아태평양 안과학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오늘 강의 줄 주제는 광주의 미래와 시정 철학의 공유에 대해서 윤장현 광주시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시장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라인 없는 거 잡아먹고 이거 조금 노래 부르라고 할 것 같아요. 시청 앞에 은행나무 잎이 좀 노랗게 들고요. 그냥 녹색이었던 것 같은 그 뒤나무도 색깔이 곱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귀한 자리를 이렇게 저에게 할애해 주신 회장님, 또 우리 광남 아카데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표현은 아까 이제 저만 마이크 들었으니까 강의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강의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귀한 시간을 비워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소개해 주셨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원산지, 재배지, 출하지 전부 광주입니다. 군대에서 전방생활 할 때 2년 빼놓고는 광주를 떠나보진 못했고요. 광주입니다. 결혼을 한 번밖에 아직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딸 하나, 기집애 하나, 공주 하나 있고 늦게 본 오심이 하나 있습니다. 94세 되신 아버님과 95세 되신 장모님이 아직 같이 모시고 사는 행복을 누리고 있고요. 그런 정도가 제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안과 의사 했던 말씀을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처음에는 중앙안과, 다음에는 아이안과, 안과 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쭉 시민운동 영역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은 왜 롤 앤 리스폰시빌리티가 한 단어로서 불려지는가를 절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역할에 따른 책임이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4년짜리 비정규직 임기 중에 한 8개월쯤 못 남았죠. 비정규직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정규직 들어오자마자 비정규직의 한을 풀기 위해서 광주시에 있는 비정규직 772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어제 새벽에 영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또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는 벤츠와 보슈 그리고 스투트가르트 공대가 있고 그쪽에 연구소가 더불어서 그쪽 다녀서 이번에는 영국 상하 양원에서 만들어 놓은 특별위원회 AI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토론이 있었는데 8명의 전문가를 모아놓고 히어링하고 서로 또 디베이트하는 그런 토론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키 순서로 뽑혔는지 제가
외국인으로 한 명 왜 웃어? 키 순수하면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키를 맞춰봐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또 함께 광주의 스마트 시티, 스마트 휴먼 시티에 대해서 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광주의 한과 광주의 꿈,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의 한이 뭔 것 같습니까? 응? 광주의 한. 5.18. 또 하나 한이 있으면 뭐 있을까요? 우리 제일 큰 민주화, 그거 뭐 한이기도 하고 5.18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네, 소외.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한이 있겠지만 아마 두 가지로 압축을 하면 딱 정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내비고사 해갖고 들어오시면 결국은 오래 아픈 한, 또 그 당시는 아픔이지만 지금은 규명되지 않은 진실, 그리고 왜곡과 폄훼, 이것이 아마 오래 한이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런 한국 사회의 독특한 정치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맞아들이고 살고 있는 것은 소외와 차별과 불평등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은 더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냐,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가 있을 텐데 있냐 없냐로 바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철강, 조선, 중화, 울산, 포항, 부산, 또 창원, 거제 이쪽으로 다 축으로 전부 되어 있고요. 그대로 DJ 대통령께서 시작하신 IT 쪽은 전부 수원, 판교, 용인, 아산, 탕정, 이제는 대전권과 대전 이부까지 해서 거의 수도권으로 KTX가 쓰면서, 그러니까 양쪽은 이렇게 하고 이 가운데만 딱 빠진 게 사실은 우리의 형편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꺼내냐면, 자꾸만 세계사적인 현실을 보십시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독특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전제를 하고 보더라도 세계 초인류 강대국인 대통령이 삼성, LG 세탁기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참 품새 없이 보이죠. 초강대국의 미국의 대통령이 삼성과 LG 세탁기를 갖고 시비를 겁니다. 블랙시트로 영국이 시작했던 일들이, 영국이 지금 굉장히 안에 내부적으로는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왜? 영국의 제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없다시피 우리가 유명했던 롤스로이스, 제규어, 랜드로버, 이게 전부 영국 다 팔렸습니다. 중국으로 팔리고 독일로 팔리고 자동차 생산하는 회사 하나도 없습니다. 영국에. 영국의 세수의 3분의 1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6,000명이 일하는 금융 쪽에서 감당합니다. 영국이 표준이 돼서 뉴욕 쪽 한탕 치고 월가 한탕 치고 홍콩, 동경 쪽 두 탕을 치니까 거기서 벌어들인 세수가 전체 세수의 3분의 1, 6,000명이 벌어들인 세수가 3분의 1입니다. 영국 블랙시트로서 EU에서 이렇게 나가겠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에서 그걸 끌어가려고 그러죠. 아일랜드에서 우리한테 오래 하겠다 그러죠. 이럴 정도로 영국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카탈루냐 독립을 93~4% 이상으로 성공을 시켰는데도, 분리독립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도 기업이 나가겠다 그러니까 안에서 주춤합니다. 내부가 지금 분열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미국, 지금 중국의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고, 이번에도 영국 가서 읽은 기사 중에 꽤 유명한 IT 빅데이터를
해서 굉장한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 아랍계가 20명이 기업이 창출이 되니까 영국의 총리가 가서 직접 그 시민권 이거 주는 거, 영주권 주는 거, 그걸 사인을 해주는 그런 사진을 봤습니다. 영국의 총리가 20명의 기업이 일자리가 유치되니까 상징성이죠. 바꿔 말씀드리면은 광주의 한은 한 가지는 지금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좀 다를지 모르시지만 어쨌든 이 촛불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5.18에 관한 일들은 전일빌딩 헬기 기관총 사격이라는 하늘이 주신 그 기회가 단초가 돼서 곧 다음 주에는 교도소 안매장 발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곧 지난번 택시 운전사 광주로 갑시다 이 일들이 국회에서 전시가 되니까 그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빼고 3개 원내대표들이 다 3당의 원내대표 오셔서 이건 통과시키겠다 할 정도로 진실규명형 특별법까지도, 진상규명 특별법까지도 통과되고 도청 원형 보건 문제에서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올해 일들이 시간 안에 되고,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함께하는 개헌에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게재되는 일까지 일단 탄력을 받고 갈 거로 생각합니다. 도시의 생존과 생성과 몰락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인구입니다. 중세나 이전의 인구 그런 도시가 몰락하는 가장 어려웠던 일들은 대개 전염병과 전쟁이었죠. 패스트, 콜레라, 장티부스 또는 인플루엔자, 이렇게 해서 도시의 반의 인구가 죽는다든지, 그 다음에 인구가 변화된 것은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것이 산업화 과정에서 배를 바꿔 타지 못하면 전부 도시가 몰락을 합니다. 리버풀이 그렇고 전부 그런 식으로 일본의 기타 교수도 석탄살이 몰락하면서 그렇게 되고, 다음 배로 올라타지 못하면, 석탄에서 철강으로 올라타지 못하고, 철강에서 조선인 이쪽으로 옮겨타지 못하고, IT 쪽으로 옮겨타지 못하고, 전부 이렇게 되면은 그 도시가 전부 몰락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항공우주산업과 군수산업 빼놓고는 미국에서 컴퓨터 한 대도 생산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돌렸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것을 유턴하기 위해서 무딘 예를 쓰고 있고, 독일은 AI를 비롯한 인더스트리 4.0을 통해서 다시 독일 내의 기술을 만들었어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돌아본 바로는 미국의 한 축과 독일과 중국, 유럽과 중국이 손잡고 있는 한 축, 이게 큰 지금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자동차 예를 한 가지를 들면은, 원래 스탠포드 대학의 토니 세버 교수가 강의했던 가장 에너지 혁명을 이야기했을 때, 전기차를 이야기했을 때 에너지 혁명 2030이라는 책들 많이 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2030년까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거다 그러는데 완전히 속도가 빨라져 버렸습니다. 벤츠는 2022년부터는 전기차만 생산합니다. 볼보도 그렇게 됩니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2025년에서 6, 7년 사이부터는 전기차 외에는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보다 뒤졌다고 생각된 인도도 2030년부터는 전기차 외에는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수소차로 갈지, 전기차로 갈지, 아니면 내연기관을 그대로 갈지,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여러분들 많이 베이징 가보셨겠지만 태양을 볼 수 없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게 되죠. 별을 못 보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예전에는 여성들은 별로 폐암이 있지 않았는데 여성들의 폐암이 갑자기 많아지고, 조기 치매,
많아지고.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에서는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중국 시진핑 결단을 내린 겁니다. 2022년까지 전기차 500만 대를 생산해라. 결단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랙 마켓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아우디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폭스바겐 전부 중국에서 생산되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대 생산하니까 독일에 있는 자동차들이 거의 다 전기차 쪽으로 급격하게 돌아버리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마차에서 자동차가 생겼을 때 누가 저거 타겠어 했는데 불과 3년 만에 지금 2036년에 벤츠 회사에서 엔진을 특허 가진 게 150년 되는 해입니다. 150년 사이에 이 자동차가 왔었는데 그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전기차 시대로 미세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돌아서는 상황입니다. 도시가 사냐 죽냐의 핵심은 일자리가 없으면 떠나게 되는 거죠. 머물 수가 없고. 그래서 수도권 어디 기흥, 시흥 뭐 이런 데 어디 외곽에서 반지하방이나 옥탑방에서 자리 찾아보면서 살 수밖에 없죠. 인구 절벽은 결국은 소비 절벽, 일자리 절벽으로 이르게 돼서 일자리가 없으면 인구 절벽이 이르게 되고 취업 절벽이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소비 절벽이 이르게 되면 뭐 병원, 식당, 신문사 광고도 없을 것이고 다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초인류 강대국의 대통령도 오로지 일자리 하나만을 생각해서 되자마자 삼성에다 SNS 하나 올리니까 삼성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다가 공장 짓겠다고 그래서 저는 또 쫄았죠. 왜? 지난 2년 전에 1년 반 전에 우리 삼성전자 4개 라인이 베트남으로 옮겨갔어요. 임금이 8분의 1인데요. 옮겨갔죠. 그러니까 하남공단이 완전히 무너진다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쫄았었죠. 그걸 살아보기 위해서 거기에 삼성에 함께 했던 밴더들을 모아서 광주형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11개를 생산해서 지역의 유력 아파트 건설업체에서부터서 이번에는 만능 조리기는 베트남에 또 가기까지 여러 대책을 이렇게 꾸려보고 또 김치 냉장고 생산하고 있는 대유를 아산에 있는 회사를 광주로 전체 회사를 다 옮겨와서 350명을 더 올리고 또 엠코 코리아의 강진 출신이신데 어떻게 사정을 해서 거기도 지금 오픈은 지금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400여 명이 증원이 4천만 원짜리 400여 명이 증원이 되고 어떻게 하니까 다행스럽게 지금 삼성전자 1개 라인 빠져난 것이 지역에 엄청난 충격은 없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결정을 하고 삼성에 바로 응답을 하길래 저는 또 이재용 아저씨는 국가에서 주는 밥 먹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야 이걸 사정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계속 TV를 보니까 모 인사가 맨 먼저 거기에 면회를 가더라고요. 아, 이재용 부회장이 맨 먼저 면회로 부른 사람이 뭔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일을 하겠구나. 저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최초로 면회를 부른 사람이. 뭐 방송 앵커 하셨던.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저녁만 맛있는 우리 광주 출신 하신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대접하고 아니 큰형님 제가 이제 차를 타려니까 형님 뭐 하실 말씀 있는 거 아니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그 중국 우한 공장을 빼고 광주 것은 손 안 댈 거예요. 한마디도 않고 그냥 밥만 먹고 어쩌세요? 그래서 그냥 유료해 주러 왔어. 그랬더니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촉수를 갖고 지역에 있는 집토끼를 잘 지키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건 마치 피 흘리는 혁명 같으면 와 지금 혁명의 시기구나, 잘못하면 우리가 사냐 죽냐 하는 그걸 알 수 있는데 느끼지 못합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하는데 느끼지를 못해요. 다른 것하고 달라서 완전히 세상이 바꿔지는데, 기타 큐스의 유명한 로봇 공장을 갔더니 로봇이 저하고 똑같은 로봇을 100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사람만 하나도 안 들어가고. SF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엄청나게 바뀌죠. 의사요? 여보세요? 그냥 불은 안 났고 피해자는 없고 잠 깨라고 그러는데 잠자면 아무도 없는데 아직 사인은 안 맞았나 봐요. 환자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이제 비유를 들면은 환자가 많이 이렇게 함께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군대 경험인데 전방에서 이렇게 추럭이 한 대가 넘어졌었는데 8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제 육군 대위 초짜가 가서 보니까 어떤 환자가 급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맨 먼저 손을 봐야 될 환자가 누군지. 그래서 월남전에서 참전에 또한 의무중대 선임하사한테 상사한테 왜 김상사 어떤 애가 제일 급하고 군의원님 중대님 다리 절단되고 저 환자가 제일 급한데 그래서 그 환자 꾹 걸러왔어요. 그 환자가 저 이대 독자입니다. 군의관님 저 살려주세요. 막 피가 찍찍으로 그러니까 꾹 걸러와서 지혈하고 링거 넣고 모르핀 넣고 10분 경과할 밑에 내려보니까 한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말하면 막 시끄러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정말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무서운 변화가 우리는 한국 사회 내에서의 차별과 소외 여기에서만 우리가 통탄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변화되어 오는 4차 산업혁명에 이제 그 스타트 라인에 갔거든요. 울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대전이나 똑같아요. 그럴 때 뭘 우리가 그걸 느끼고 선점하느냐, 그게 저는 광주가 사는 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곧 이것이 광주의 한을 광주의 꿈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 중에 저희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광주가 택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 왔느냐? 전기 자동차는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광주만 전기 자동차 선도 도시로서 이 정부의 정책으로 들어갔습니다. 울산도 하고 싶어 했고 대구도 하고 싶어 했는데, 물론 대구는 지능형 자동차에 대해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 정부가 떠서 울산의 시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뒤에 백드롭 프락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친환경 전기 자동차 선도 도시 광주 정책을 제고하라, 이렇게 울산의 시의원들이 프랑크트를 그렇게 붙여놓고 왜 광주만 전기 자동차냐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광주는 지난 정부 때 3,030억 원에, 원래는 그 정도 액수가 아니었지만 줄었습니다. 3,030억 원의 전기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돼서 금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전기 자동차에다가 사이에다 밑자를 하나 넣었습니다. 전기 자동차 및 부품 클러스터 사업. 그래서 숨겨진 음모는 전기 자동차 완성 공장까지를 갖고 오겠다, 이런 음모가 숨겨 있었는데 안에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밑자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대한민국 정책으로서도 강조가 되어 있고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외국에서도
저를 지난번 1월달에 전기자동차 100인 회의가 중국에서 그걸 다 끌고 가는데 한국에서 저만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에는 대련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도 저만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슈투트가르트 가가지고 국제전기자동차 학회에서 전기자동차 모범도시상도 광주가 받았습니다. 파리하고 포츠레드하고 세 군데. 이번 영국의 AI하고 4차 산업혁명도 봤어요. 그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한국에서는 4차 산업과 전기자동차 도시가 광주라는데 주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키가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를 찍어서 와서 이야기 좀 하자, 또 발제를 해라,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전기자동차에 대한 큰 국내외적인 컨센서스는 광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 있냐? 자신 있습니다. 왜? 제가 덫을 잘 깔아놨습니다. 피할 수 없는 덫을 깔아놨습니다. 누구 믿고? 여러분들 믿고 깔았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끌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기업들이 한국에다 출자를 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1년째 국내 공장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 8, 9천만 원 받고도 1억이 넘고도 매년 파업을 하는데요. 베이징 현대가 2천만 원 받습니다. 인도, 체나이, 우크라이나, 체코 이런데 1,800만 원 받습니다. 미국의 현대 한 5천만 원 받습니다. 누가 여기 다 하죠? 지금의 정몽구 관 띄워불고 상해와 띄워불고 그런 거 안 하죠. 정몽구 회장이 현대 울산 안 간 지가 7년인가 됐답니다. 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 광주에 지난번에 2번이나 오셨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울산에서 어떻게 모셨냐고. 핵심은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왜? 노사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다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한테 지금 저는 저기 미를 책임져야 될 지자체장이니까 이 못 걸고 하고 다니는 거죠. 기업하는데 한국에도 해라. 저 안 할 거, 저도 안 할 거. 베트남이 8분의 1인데요. 삼성전자보다도 8분의 1인데. 애들 교육 다 시켜서 넣어줘 보는데 안 할 겁니다. 이 상황은 광주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이걸 다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꿉니다. 왜? 노사정 협의회도 지금 구성이 안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항우노총까지 들어가 있던 항우노총까지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장도 사표 내버렸습니다. 이 새 정부 들어와서 노사정협의 하는데 민주노총은 예우 하나의 형식이 틀렸다 하고 청와대 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광주는 그동안 항우노총 광주남 지역본부가 처음부터 광주형 일자리 함께 해왔습니다. 대신 민주노총이 깨놓고 동일노동 동일금인데 야 윤장이 너 뭐하는 소리 하고 저를 타격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드디어 지난 9월에는 민주노총 광주남 지역본부 입장에서는 아니었지만 민주노총 광주 전남의 가장 주요 사업장인 기아차 금호타의 가장 중요한 사업장입니다. 그 사업장 민주노총 위원장들부터 전부 함께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선언을 저희 시에 와서 했습니다. 지금 기아차 금호타이가 얼마나 어렵고 지난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전 같으면 금호타이어 빨간 띠 두른 노조원이 광주 시내를 다 덮어버렸을 겁니다. 지금 정도 상황입니다. 조용합니다. 모르겠으면 더욱 잘 아시겠지만 버스 임단협 할 때는 이유 없이 며칠이라도 세웁니다. 파업을 해서 세워놓고 시하고 임금 조성을 합니다. 금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그렇게 이야기했죠. 당신들은 버스 운전하는데 당신 아이들은 버스 운전할 자리도 없을지 모른다. 그 자리를 누가 만들 거냐. 광주 일자를 통해서 전기차나 에너지 해오지 않으면 일자리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세워가지고 몇천원 몇만원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 그 일을
파업을 시작하는 순간 뭔 광주에 일자리 노사한다는데 버스 파업이나 했었고 그 동네가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프레임에 말려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버스 노조가 파업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넣어놨다가 바로 떼버렸습니다. 그 다음 고마운 일. 제가 믿는 것은 내 부모 형제들을 군부독재의 총칼로부터 보호하려고 나섰던 광주 공동체 정신입니다. 민주화를 열었던 이 정신을 저는 이미 4가지의 24개 기관이 기초협약을 했습니다. 노동시간을 좀 줄이자. 대신 임금도 좀 줄이자. 그리고 임금을 일자를 좀 나누자. 원하청 문제를 개선하자. 노사의 공동 책임 경영에 있는 자세로 가자. 이것에 대해서 24개 기관들이 기초협약을 지난 6월에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난번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피 위원장이 9일날에 광주에 국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시다시피 노동운동에 위장 취업해서 자동차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분이고 현재도 인천 옆에 부평인가요? 거기 부평이죠? 거기 GM코리아 있는 부천입니다. 거기 지금 현역 의원이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밑그림을 그렸던 분입니다. 그분이 지난 9월달에 찾아뵀더니 시장님 광주 가면 어제 노조랑 한번 간담회 함께 해주십시오. 국감 때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그러시다고 해서 제가 황학표 위원장하고 같이 아침에 간담회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저도 그날 가서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노조위원장이 36명에다가 사무국장급에서 노조 한 50명 왔습니다. 경총 회장님은 물론 경실련 대표, 총장님들 다 오니까 한 100여 명이 광주시청 중의회의실에 가득 차니까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아주 그냥 어디 광주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정부의 인센티브를 요청해서라도 광주에 현대 기아차 전기차 공장을 짓도록 전도를 하겠다. 노력하겠다 아니라 하겠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양반 한 분의 뜻이 아니라 광주를 지금 피해갈 수 없는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내 이런 걸 해줄게. 노상황이 이렇게 해줄게. 임금은 4천만 원 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고 해줄게. 이러니까 지금 어차피 현대차도 2019년까지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성의 있건 여기를 오지 않으면 안 될 그래 이러니까 광주로 가야겠다는 조건을 저를 비롯한 지역사 여러분들께서 그런 컨센서스를 만들어주면 몇십만 대도 올 수도 있고 지금 전기차는 예전같이 엔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배터리하고 모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희 지금 빅그린스 한 달에 123만 평에 기어코 끄집고 와야 됩니다. 그럼 광주가 한 20년 먹고 살 준비가 될 것입니다. 기어코 끄집고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조건을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로 해서 캡콤 한국전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회사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제지 포브스지의 제1위 전력 기업이 캡콤입니다. 한국전력. 세계 전체 기업 순위 98위입니다. 작년에 이익이 12 정도 그렇죠. 세계는 지금 에너지 대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쨌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 독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들이 탈핵 시작하고 신에너지. 결국은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되냐면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것이 생겨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생기니까 여러 전원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까지 120년대에 테슬라와 에디슨가에서
이렇게 이슈 파이팅을 해서 그때 에디슨가가 이겨서 전력의 표준이 교류로 됐었는데 이게 전부 직류로 바꿔지게 돼요. 효율성이 20%는 25%가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에너지를 발전소에서나 태양열이나 풍력이나 뭘로 해서 ESS에 저장하고, 지금은 ESS 배터리인데 앞으로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라고 고용량 배터리로 바꿔지는 거죠. 광주도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를 시작하겠다고 맨 먼저 선언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선점을 해야 되니까. 대구에서 물산업 하기로 해도 그 공기라는 이름 붙여서 공기산업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체계도 없는 공기산업도시 광주 선포해갖고 계속 좀 컨퍼런스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서 자꾸 왜냐면 앞으로 필터 뭐 이런 전부 미세먼지로부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는 것은 그쪽이 더 큰 사업이 될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캡코가 여기서 와 있는 것은 앞으로 이제는 전력을 발전하고 송전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장하고 효율성 있게 쓰느냐가 전력이 앞으로 다른 분야인데, 그 분야를 앞으로 광주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이제 IoT, 인공지능 이런 게 전부 센서가 다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전력의 효율성을 높이느냐, 안전을 모니터링하느냐, 또 직류로 가는데 HVDC라 그래서 High Voltage Direct Currency, 고압 직류 전환 장치,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으로서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 일들이 지금 대천동에 45만 평에 들어와서 처음 이제 만들어 놓은 공단에 드디어 전기연구원 분원이 얼마 전에 이렇게 거절해서 박람회에서 일면으로 잘 다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기연구원 분원은 뭐 하는 것이냐면 인증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새로운 이런 이제 아까 말했던 더 성능이 좋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그 다음에 HVDC, 고압 직류 전환 장치, 이런 것들 전부 인증을 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인증을 하는 곳에 새로운 기업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LS 산전, 효성, 여러 이제 전기에 관한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광주시하고 이미 MOU를 해놓은 기업이 76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새로운 변화와 한 축으로. 문제는 전기 자동차가 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시티.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공지능 자동차가 전기 배터리로 이렇게 달리는 세상이 곧 우리 앞에 미래가 펼쳐지는 세상이 되는데, 그런 인증과 실증과 생산 이런 것들을 광주가 베이스가. 저도 이렇게 이 분야에 의학 말고 공부를 깊게 하지는 못했었는데, 여기 와서 저도 동네를 먹여 살리고 먹고 살려고 보니까 계속 그런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마치 좀 전문가같이 단어 쓰죠. 원래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전기차가 무엇이 어쩌고 이건 얼른 몰랐습니다. 무슨 HVDC? 생전제 의학용어도 아니에요. 처음 들어봤었는데 레독스 플로우. 근데 그런 것을 미리 봐서 선점하지 않으면은, 리더가 그걸 알지 못하면 옆에서 교수가 이야기해도 그걸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신의 한 수같이 광주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이 전략 산업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이 이제 공연이나 뭐 이런 킬러 컨텐츠가 있는 일이지만, 한편에 AR, VR이 광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예. 판교 다음에는 광주가 강합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앞으로 지능형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게임 만든 거 내가 강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보문화진흥원 산하의 콘텐츠 진흥원, 또 앞으로 준비해야 될 CT 연구원, 이런 걸 통해서 문화라는 것이 향유하는 일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산업과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 있는 3대 축으로 전기 자동차와 에너지 신산업과 문화, 콘텐츠 분야를 이용하는 3대 축이 앞으로 4차 산업의 삼두마차가 돼서 우리 광주를 끌고 갈 것입니다. 이건 비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굴러가고 있고
이제 가속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왜? 여러분이 투표를 잘해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우리한테 빚 있잖아요. 그 시구 한 걸로 끝내려서는 안 되죠. 그런데 시구를 가서 우리가 이렇게 그 양반의 성품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 양반의 약속하면 약속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여수 지방자치나 박람회 가서도요, 저희가 직접민주주의, 이 촛불의 이런 모든 일들이 시장이나 시에서 결정하지 말자. 청년 정책이 됐건, 복지 정책이 됐건, 장애인 정책이 됐건, 다 예산 만들어서 까놓고 뭐부터 했으면 쓰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그 시민들하고 함께 참여해서 계획하고 실행도 같이 하고 마지막에 모니터링도 같이 하자. 지금 이게 저는 시정의 방향이거든요. 직접민주주의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5월 21일이 공수특전단 몰아내고 우리가 이제 광주의 4.7 공동체를 처음 시작했던 일주일간의 첫날인데 그날이 제 광주 시민의 날입니다. 올해는 제가 그래서 시민날 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원래는 시장도 딱 앉아있고 뭐 반변 단체들 다 동원해갖고 뭐 이상한 거 하고 그랬는데 그거 다 없앱시다 하고 2월달부터 우리 광주시는 600여 개의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10명 이상 시민이 모아서 이런 컨텐츠들을 갖고 파실리테이터와 함께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을 받아주겠다. 그래서 100대 정책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2월달부터 5월달까지 계속 토론을 해가지고 10명 이상이 모여야 그걸 인정을 해주고 해서 100대 과제가 나왔습니다. 별 과제가 다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나와가지고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면 교통도 무료 교통이 해줘야죠. 여기 이거 시에서 돈 대라. 그것도 시작해서 여러 정책들이 100대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걸 금남내에 깔아놓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전부 투표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0대 정책을 정했고 10대 정책을 놓고 700여 명이 한 3시간 반 정도 직접 시민 총회를 했습니다. 10대 정책을 제안하는 팀들이 나와서 정책을 제안하면 저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전부 앞으로는 녹색, 뒤로 하면 빨간색 해갖고 찬성하면 녹색, 반대하면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10대 정책이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여수에 와서 우리 박람회 부스에 와서 이게 저희 시민총회를 이렇게 해서 시민이 참여해서 예산도 결정하고 정책도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옆에 우리 강의원 선생님 대통령 내년 광주 시민총회 오실지 안 오실지 투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합시다. 그래서 내가 옆에서 대통령 그 온다고 들으면 내년에 꼭 오셔야 됩니다. 예 알았어요. 그동안 하나 둘 셋 그렇게 딱 녹색 딱 들어보더라고요. 제 느낌에 야 또 내년에 시구하니까 오실란 같다. 그 말씀은 저희가 광주가 가고자 하는 길들을 잘 아십니다. 처음에 여기에서 광주에서 그런 선언 비슷하게 처음에 입장을 표명할 때 어디서 할까 하시다가 그린카 재단에서 했습니다. 본인이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끝나고 전기차 한번 타보실래요? 아 좋죠. 한 바퀴 돌아봤더니 조용하고 좋네요. 저희 그 금남로까지 운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다 운전하고 금남로까지 가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정 일자리를 기아차 노조 사무실에 가서 광정 일자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삼겠다. 그래서 정책으로 사실 삼았거든요. 26개가 저희가 정책 제안이 됐었는데 22개가 100대 국정과제의 소주제로 저희가 광주에 들어가 보면 광주에 대한 채무자? 채권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채권자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인식은 확실히 갖고 계셔서 제가 감히 광주의 시간이라 그런 무리가 없겠다,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광주의 한을 광주의 꿈으로 바꾸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주행 일자리로 제가 처음에 제안했을 때 그게 되겠어? 그럼 뜬구름 잡는 짓거리가 어디 있어? 전기차? 다른 데도 안 되는데 무슨 여기서 전기차야?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가니까 광주가 전기차 선도 도시로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돼 있고 광주형 일자리로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이 돼서 이번에 지방자치 대회 갔을 때도 시도지사 첫 팀미팅 때 첫 마디가 광주형 일자리가 잘 돼야 되고요. 다른 데서도 그런 일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표현을 대통령 관심을 이렇게 깊게 갖고 있습니다. 도시는 살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됩니다. 살 수 있는 도시는 안전, 환경 이렇게 진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돼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금 시에 들어와서 하는 동안에 큰 사고가 안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아까 창원에 지금 터널에서 큰 사고가 난 것을 봤습니다. 지난번 강원도 소방 헬기도 다행히 사고 없이 만약에 그게 아파트에 학교나 떨어졌으면 어땠을까 했고 유니버시티 대회 때도 여기서 만약에 메르스나 광주에 와버렸으면 8,100억 투자해놓고 우리는 손바닥 털고 제가 그때 2박 3일 동안 한 이틀 정도 움직임 없이 한쪽에 잠적을 했었는데 안 들켰습니다. 그때 JTBC 기자가 인터뷰를 다 여기서 마치고 가다가 송정역에서 감열기에 체크가 돼가지고 격리병실에 입원을 해서 본인이 핸드폰으로 그 상황을 찍어서 우리가 영상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바로 그 사람하고 불과 얼마 몇 시간 전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우리 박형국장 시장님, 이 사람 격리병실 들어갔어요. 시장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하늘이 노랗대요. 나는 이씨 집안도 아닌데 이충목님 말씀같이 나의 죽음을 남에게도 알리지 마라 해야 될 것인지. 정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웃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언제 나오는데 내일 모레 새벽 3시쯤에 결과가 나옵니다. 8,100억을 우리가 투자해야 될 판인데 시장에 메르스 돼갖고 들어가 버리면 누가 오겠어요 여기? 순창에 와 있고 보성에 와 있고 사방에서 포위망은 좁혀져 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우디는 안 오겠다고 통보를 해버리고 사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끔찍했던 새벽 3시 반에가 전화가 떨어오면 시장님 음성이래요. 그래서 그때 그랬죠. 만약에 내가 병원에 격리병실에 들어간다면은 메르스나 미음도 꺼내지 말고 급성 복막림이 터져갖고 수술했다 이렇게 하고 기자들한테 그렇게 알리고 나는 메르스에 미음자도 없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도 해야지 이게 대회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광주가 살 수 있는 도시.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남아야 될 도시. 살아남은 도시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방향과 비전과 실천 계획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굴러가고 있고 그래서 무슨 보여주기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이건 한두 사람의 정치적인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일자리입니다. 그거하고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집안에 아이가 일자리를 얻게 되면 그 집안이 살아남겠습니까? 지역이 살아남겠습니까? 모든 것은 일자리입니다. 무슨 대외 유치 일자리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지금 그러고 있는 판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든 기업을 이리 끌고 올 수 있도록 뭐니까 신세계는 호텔은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게 때 반기업 정서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떤 문제들은 해결해 가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여기를 피하지 않는 동네. 저라도는 갈 곳 아니요. 지금은 여기가 작년에 저희가 노사 관계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제일 시끄럽다는 도시에서 2015년에는 국무총리상 받고 작년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노사 분기가 제일 적습니다.
아까 거무타이아나 뭐 다른 거 이렇게 일을 보면은 요란해야 되는데도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잘 되는. 세 번째로 도시는 살만한 도시가 돼야 됩니다. 제가 아직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준호 위원장 잘 아시지만 제가 사실은 문화나 뭐 도시, 환경 이런 데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여기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자리에는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청년 아그들 어쩔까? 자들 어찌 샀을까?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상황은 우리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갖고 광주를 떠나면서 우리 선조는 못났다고 5.18 해가지고 광주는 우리는 일자리가 없게 됐어요. 그게 우리 후손들이 광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는 상황, 그게 광주의 종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주의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걔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 일들을 해내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충남대학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본적지 세탁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광주의 한을 우리가 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달라들면은 시장인 저로서는 지난 3년 몇 개월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데서 부러워하니까요. 네, 부러워하고 이번 런던에서도 위원장이 어떻게 광주 당신은 의사였는데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아이템을 잘 잡았냐. 문화까지 3대 밸류를 제가 쭉 설명했더니 어떻게 잘 잡았냐. 그리고 지금 다 노사 문제 때문에 아일랜드로 가고 동독으로 가고 다들 그러는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디서 컨설팅 받았냐고 그러죠. 광주서 원산지, 재배지, 철학에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컨설팅을 스스로 셀프 컨설팅을 받게 된다는 농담을 그랬더니 그래서 광주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근데 살려고 그러면은 저는 길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이 지금 광주에 펼쳐지고 있다고 감히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살만한 도시는 가장 소중한 것은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맨 먼저 14년 7월 1일 날 첫 결제가 중증 근육 장애인 24시간 활동 보조인을 붙이는 겁니다. 류케릭병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평균 수명이 이제는 35세, 지금은 좀 45세 전후까지 갑니다. 왜냐면 근무력이 되니까 나중에는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전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8시간만 국가에서 간병인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남은 12시간은 12시간 어떻게 되라고? 야, 광주시는 다리 하나를 좀 늦게 놓더라도 그 일을 하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복집에서 난립니다. 다른 시도 안 되는데 너가 하는데 그 페널티 무거. 뭘 다른 거 깎겠대. 깎아라 그래. 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광주시가 중요하다. 그 집을 제가 갔습니다. 가서 하루를 보고 저녁에를 간병인이 끝난 다음부터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니까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고 9시쯤 돌아갔습니다. 씻고 아들 옆으로 달려갑니다. 한내 일했겠지만 그러면서 아들의 침대가 우리 병실에 있는 것 같이 등이 세워지지 않은 평침대입니다. 그러니까 벽에를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썩질 해주면서 손 하나를 못 움직이게 그렇게 해주고 12시 가까이 되니까 여고 다니는 딸내미가 와서 이제 공부하다가 언니도 눈 좀 붙여야지라 지가 오빠를 보러 케어하러 오빠한테 붙습니다.
자우르면서 제가 새벽 한 2시까지 보다 왔습니다. 지금 20명까지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 광주의 가치는 생명 존중 사람 중심입니다. 민주화도 그것을 위한 것이었고 인권도 그것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모든 것들도 생명을 귀히 여깁니다. 사람 중심이야. 네 얘기 내 얘기 누구네 집 어른 따로 없이 광주 공동체가 가졌던 것은 세계 역사상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 아시아 인권위원회 이사를 쭉 올해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했습니다만은 아시아 각국을 다녀보면서 광주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장엄한 항쟁의 위대함을 느꼈지만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나면 광주의 의료인들이나 광주에 뜻있는 사람들이 맨 먼저 달려갑니다. 필리핀의 타클로반 태풍이 났다. 전화 옵니다. 큰형님 저기 태풍 났는데요. 그래서 어쩐다고? 빨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거기 다 찌러보라고 너한테 찌러도 못하겠더라. 아 그러면 산악회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틀 뒤에 갔습니다. 이틀 뒤에. 산악회 식구들 가서 텐트 치고 밥 해주고 의사한테만 한자 보고. 스리랑카의 쓰나미, 파키스탄 지진, 또 이라크의 작년에 네팔에서 지진이 났을 때 광주에서만 5개 팀이 네팔의 지진을 치료하러 갔습니다. 세계 도시 이름을 갖고 그렇게 온데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갔습니다. 국가단위나 적십자사나 국경 없는 의사회나 이런 데서 왔지 어느 한 도시에서 라면 싸들고 그것도 의료 시설이나 약품 갖고 하면 후진국에서 전부 세금 내라고 또 시비 걸고 그거 뒷돈 주면서 진료해주러 봉사해주러 가면서 뒷돈 주면서 그 일을 하고 다닙니다. 갔다 와서 한두 달 되니까 또 눈에 밟힌다고 또 갑니다. 네팔. 그러더니 드디어 네팔에다 광주 진료소를 세웁니다. 캄보디아에도 광주 진료소를 세웠습니다. 이제 라오스에도 뭐 세운다. 이것은요 관에서 돈 줘갖고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겠느냐.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이웃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광주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 경험과 정서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제가 아름다운 가게를 대표로 우리 손숙 누님이라는 것이 또 윤구병 교수 형님인 거지대장 윤팔병 형님이랑 같이 제가 전국 대표를 하면서 박원순 시장에서 상임이사로 그 일을 했었는데요. 전국에서 광주 전남이 제일 잘 됩니다. 그 없는 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도 가게가 6개, 또 책방, 순천도 2개, 광양 하나, 목포도 여수 2개를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아름다운 가게를 이렇게 세팅하는데 거기 참여해주는 활동천사님이나 기증천사님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전국의 다른 시도는 전부 중앙일보하고 위아 장터를 한꺼번에 합니다. 광주만 따로 합니다. 보통 한 4만 명 이상 이렇게 봅니다. 우리 안에는 힘들면서도 힘든 삶 다른 데보다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손을 내미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광주의 힘이고 저는 광주의 일자도 저는 그것 때문에 자신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책에 써진 논리가 아니라 나는 광주에 이거 가능할 거다. 결국은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장까지도 들어와서 같이 일을 성공을 해서 우리 애들 일자를 같이 만듭시다. 이건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은 또 다른 기적을 저는 만들어 또 불러올 수 있다는 믿음이 듭니다. 왜? 우리의 포석이 틀리지 않았고 그런 계획 안에 광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안전의 문제입니다. 가장 안전에 오늘 또
안전 항공 훈련 뭐 하고 왔습니다만 있고 없고 잘났고 못났고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영국 가기 하루 전인가 뭐 익산에서 왔다고 어떤 분이 보자고 해서 보니까 익산 민해총 회장이신데 뭐 영화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때문에 오셨어? 그러니까 다큐를 찍는데 당신 인터뷰를 좀 해야겠어. 뭐 때문에 왔더니 당신이 77년에 광주 통합병원 군의관 육군 대위 연장에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 맞어. 그랬더니 당신 40년 전에 일이 왔었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통합병원 화정동 여기는 그때 군부대였고 있을 때 뭐 저녁에 이렇게 텔레비전 보는데 축구 보고 있는데 밑에 배너가 떴습니다. 일이어 폭발 사고가 나서 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저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35사단도 있고 논산 지구병원도 있고 광주선 안 가도 될 거라고. 근데 상황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냥 유생병하고 간호장교 싣고 앰뷸런스로 출발했습니다. 그때는 뭐 고속도로도 없었을 때니까 밤에 1위까지 겁나게 멀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아비규환이래. 왜? 그때는 뭐 원광대학병 이런 것도 없고 한국병 같은 준정원병도 없고 전부 조그만 의원들급이니까 대량 환자가 발생하니까 아무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정말로 지금까지 밤을 새면서 그 환자들을 수습하고 그랬었는데 병원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갔다고 병원장도 그다음 아침부터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이 새끼가 뭐 지휘관한테 허락도 없이 장비에 인력을 빼서 연예인만 전시 같은 군법회의하고 좀 있으니까 참모총장이하고 우리 병원장 어깨를 막 두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출동해서 인간을 구했냐. 교통에 저는 3개월 동안 텐트 치고 일이 영 옆에 찬바람 썰렁썰렁 부는 데서 3개월 동안 진료소를 차리고 있었습니다만 정말 생명 존중, 사람 중심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인권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 일의 가장 중심에 인간의 존엄이 노동의 신성, 자존감 있는 일자리 이게 있어야 결국 일자리가 최고 복지고 최고 인권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광주가 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광주의 꿈을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생각을 갖고 가면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고 일이 아니고 일이 상당히 가까이 우리에게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시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확신 여러분과 같이 교감하는 자리로 오늘 저는 의제 설정을 했습니다. 써서 하면은 또 궁금하신 거나 잠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케임브리지 특강 가가지고 제가 20분 이야기하고 40분 동안 Q&A 받느라고 혼났습니다. 영어는 짧은데 혼났습니다. 뭐 혹시 말씀 주시면은 궁금하신 거 있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주 또 젊은 분들이 느껴지는 곳이네. 예, 말씀 주십시오. 시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공단에 있습니다. 하나공단이 그래도 강주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은 앞에 주택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빅그린 산업단지 그 123만 평의 전기 자동차를 유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빅그린 산업단지 근방은 허벌판입니다. 그럼 기업체들이 들어갔을 때 과연 인원 어디서 추구할 건가 그게 걱정이 됩니다. 네. 그 근방에 미리서 주택단지를 형성하실 생각 없으신 있어야 돼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앞으로 네. 공업단지는 주거. 그래서 제가 계획하는 것은 4천만 원 넘지 않은 일자를 만들더라도 행복주택 같은 주거를 그 안에 지을 겁니다. 그래서 주거비를
싸게 해주는 일이 충분한 임금을 덜 받는 것을 보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주거, 의료, 복지 이런 걸 그 안에 넣을 거고요. 이제까지 공단 따로 있고 따로 이 주거 따로 있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공장과 주거와 의료와 복지와 문화가 어우러지고 그게 스마트 시티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또 여기 이쪽에 에너지 밸리 같은 데는 가장 첨단의 스마트 시티 식으로 지능형 자동차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인프라까지 깔아서 예전에 갖고 있는 지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공장 따로 이렇게 되는 그게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독일들이 되게 그런 모델들이고요. 대학이 있고 그런 필요한 공장들이 있고 가까운 곳에 주거가 있고 이번에 미국의 소위 이제 아마존이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이 제2의 본사를 지금 다른 데다 만들려고 그러는데 4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4가지 조건. 그 중에 제일 첫째 조건이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로 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있는 곳. 이게 제1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전하고 달리 가정 주거와 공장이나 사업장이 이렇게 분리되는 상황이 아니고 공원 같으면서도 공장 같으면서도 있는 이런 형태를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주 지적이십니다. 네. 네. 저는 평동공단에 일진님이 네. 인사팀이라 시장님께서는 일자리 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듣는 일할 사람도 없지만 네. 그 지금 단순 노동도 아니고 이거는 기술적인 것이 좀 요하는 건데 이거를 노동시간을 줄이면 일을 하다가 할만한데 뭐 4시간 하고 뭐 바꾼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제가 말씀드리는 일자리의 중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일자리의 편차가 IMF 전에는 대기업들 중소기업체가 100대 8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데는 100대 20, 30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동일 노동 강도 이 차이에서 굉장히 편차가 심하고 원하청, 파견 근로 이렇게 굉장히 대기업 수준에서는 거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일반적인 적용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기업, 큰 중견 기업의 일들의 일자리 모델들을 그런 식으로 지금 설계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하고 계신 일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노동 시간과 노동 임금에 만족할 수 있는 구직자와 원하는 사람 간에 이게 지금 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일들은 그 일대로 저희들이 보강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큰 흐름은 이런 대형 공장들 지금 국내 유수한 대기업들을 끌고 오는데 8, 9천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쪽에서는 특근, 야근 이런 걸 좀 줄여서 임금은 3, 4천만 원 넘지 않게 시작을 함께 하면서 주거비나 이런 것들을 확충해 주면서 일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시장이 잘 아닙니다만 지금 전기 자동차가 새로운 전기 시대 제가 눈여겨보면 한평역에서 다시로 올라오는 길에 철길 그러니까 지금 철길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철길 밑에 또 그 나대지 공간 그러니까 별로 쓸모없는 땅에다가 전기 판넬을 설치해서 엄청난 전기 생산을 해가지고 어떤 1년에 10여 분 가지고 그런 에너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판넬 말씀이시죠? 네. 네, 혹시 경유시장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야상 소유자라든지 또 쓸모없는 땅에 대한
별로 집짓기도 어렵고 농사짓기도 어려운 땅들 이런 그 공안 또 강에 그 정말 그 광활한 갈대밭에 혹시 그것이 종합적인 판단으로 환경을 제외하지 않으면서 가능하다면 전기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의사는 있으신지, 그리고 산 기술이라든지 이런 공안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폐지 혜택이라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신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밸리 특별법이 법안 소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 에너지밸리 특별법 안에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규제 철폐 이런 일들도 매우 중요하고요.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광주 전남이 일조량이 많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그런 태양열 에너지를 집적화시키는 데 좋은 곳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일들을 자본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 지역에 조그맣게 땅을 갖고 있는 지주와의 이해관계가 아직도 충돌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사업적인 수익성이 있어도 요즘은 마을에 태양열 판넬 들어오는 것조차도 빨간 글씨로 결사 반대 이런 식이 돼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전남 쪽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폐염전이 됐건 바닷가에 갈대밭이 됐건 일조량이 많거든 그런 곳에서는 그런 계획들이 전남이 그런 생산 쪽으로 많이 가고 광주는 아까 말했던 인증과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 이런 쪽이 조금 역할들을 조금 나눠서 가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다 아파트에서 살아서 그렇지 거의 서구에는 집집마다 이제 다 제로하우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에너지 자체를 최소한 집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하고요. IoT 같은 거나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 집은 어느 시간대 냉장고 사용 시간이 가장 많은지 이런 것까지 전부 해서 관리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하라고요? 됐습니다. 예. 귀한 시간 이렇게 저에게 할애해 주신 방문들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저로서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의 주제는 우리 광주의 한과 꿈, 그 중에서도 어떻게 도시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 우리 먹거리, 일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에 말씀드릴 부분이 충분히 기회를 갖지 못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로 다음 기회에 개인적으로라도 일선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